실질적으로 이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냐? 자, 정말 어렵다 했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는 폐업할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대출받았던 정부자금 대출이라든가 정책자금 대출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5%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평형이 지금 15억입니다. 15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산시장,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 그 다음에 주식까지 굉장히 상승장을 보이고 있죠. 아주 자산시장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까지 내려오면서 양적 완화, 현금성 자산을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자산시장이 굉장히 펄펄 끓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다시 7년 만에 굉장히 큰 상승폭, 그러니까 역대 7년 만에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 시장이 도드라지죠. 지금 아파트 시장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아파트 시장에 상승을 하게 되면 빌라 가격, 그러니까 비아파트의 가격 또한 이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빌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빌라가 다시 돌아왔다. 빌라 거래량 증가로 보는 서울 재개발의 전망,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파트 수요군들은 아파트 수요군이고 빌라 수요군들은 빌라 수요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빌라를 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 가능한 지역에 빌라들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 부분이 팩트예요. 그러니까 빌라 거래량 증가인데 왜 자꾸 서울 재개발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팩트 부분,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서울의 신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크게 뭐 두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 서울시에서 뭐 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부에서 하는 공공재개발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맥상통하는데, 자, 그래서 아파트,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소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비사업인데, 이 지역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그 구역 안에서 만약에 빌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죠.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가 소형평형 전세 사기 때문에 소형평형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시 빌라로 와서 입주하진 않는다. 이게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빌라 거래량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 매주 월요일날 6시에 진행을 했다가 이제 수요일날로 시간 변경을 했습니다. 날짜 변경과 시간 변경을 했고요. 라이브는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그 수요일날 저녁은 조금 부동산에 관심을 두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소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라 거래량이 얼마나 느느냐,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자산시장이 전부 다 불장이다. 그 중에 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지금 위험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뉴스 기사 몇 개 발췌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모든 유튜버들이 막 떠들고 이제 문제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지금 하락론자도요, 전부 다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욕을 엄청 먹습니다.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실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정권 또 부동산 악몽.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반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에 이번에 5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최소 2차례,
그 다음에 많으면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뭐가 문제예요? 공급 절벽. 공급은 사실 뭐 너무나 자명하죠. 공급이 올해 조금 25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쌓여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문 기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7년 전, 문재인 정부죠. 7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집값 급등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오르며 집값 급등기였던 2018년 9월 0.45% 이후에 최대폭이 상승했다. 자, 그리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상승률이 0.7%다. 이거를 연 상승률로 환산했을 땐 30%의 상승폭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25년 5월까지 24년도부터 24년 5월부터 25년도 5월까지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냐? 자, 정말 어렵다 했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는 폐업할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대출받았던 정부자금 대출이라든가 정책자금 대출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5% 이상 올랐어요. 25% 이상. 그래서 국민평형이 지금 15억입니다. 15억.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문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 서울 집값 전주 대비 0.4% 올라. 뭐 일주일에 서울 전체가 0.4% 올랐다는 거예요. 아까 0.7%는 그 중에서도 강남구고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지금 보이시죠? 뭐 수도권 0.15%, 전국은 0.06%. 5대 광역시는 지금 지방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서울 수도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싸서 안 팔리던 신축 아파트. 지금 서울에서도요. 강동구나 이런 지역들이 비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많았었어요. 미분양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악성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준공하고 나서까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성 미분양들도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세 차익을 못 봐. 지금은 분양을 받아도 내가 비싸기 때문에 알아. 하지만 이게 과연 2, 3년 뒤에도 비쌀까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된 거예요. 악성 미분양을 사는 거는 왜냐면은 악성 미분양이 금액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베네핏이 없어요. 악성 미분양을 살 때는 원래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전에는 5년 동안 양도소득 감면, 그 다음에 주택수 배제 이런 혜택들을 주고 분양가 뭐 30% 할인 이런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서울시 악성 미분양은 베네핏이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지금 소진되고 있다.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상승을 쉽게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은 부동산은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시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상황이 아파트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정권별 전국 서울 중간 아파트 매매값 추이를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이제 어땠냐면 이때는 문, 그다음에 윤, 여기까지죠. 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2020년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인천에서 최초 발견이 되고 이제 1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엔데믹 시장으로 바뀐 게 2021년 말인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화가 돼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형성됐던 이제 코로나 시국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계속해서 2021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너무 뭐 2배 올랐다, 뭐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데 엔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양적 긴축이죠. 양적 완화 금리 기준금리를 내려서 현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게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다 보니까 이때 부동산 자산 가격에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지금까지 뭐 사실 빌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 시장이 워낙 뭐 지금 급격하게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고 불이 활발 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좀 치중이 많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빌라도 못 사겠다. 서울 빌라 88%가
폭증을 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빌라 거래량 같은 경우에 1월에 1827건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4월 같은 경우에 3438건. 그래서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세 사기 등으로 침체됐던 서울 빌라 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은 주택 유형별로 주택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빌라는요 연립 다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 추이가 올해 3월, 4월 연속으로 3,000건이 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 거래량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거래량이 과거만큼 터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해당 수치는 22년 5월 4,472건을 정점으로 찍은 뒤 전세 사기건. 이게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문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여기에도 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또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사기건이 문제가 됐었어요. 전세가율을 155%였는데 126%로 내려놨죠. 내려놓다 보니까 전세가 3억에서 3억 주던 분들이 갑자기 만기가 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다시 돌려주고 2억 5천에 전세를 놔야 되니까 이 5천만 원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놓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됐죠.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전세 사기건은 이래서 문제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서울 전역이 어떻게 됐어요? 조정대상 구역이었어요. 서울시 25개 구가 조정대상 구역이었어요. 자, 이게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뭐냐면 내가 집을 하나 더 사요. 집이 있는데 집을 하나 더 삽니다. 만약에 3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조정대상 구역에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산다. 수익도 없는데 취득세 12%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죠. 그래서 최장 세금, 크게 부동산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자,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죠.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자, 그리고 양도할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최대 87%까지가 세금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이 남으면 8,700만 원, 뭐 9천만 원 세금을 내니까 9천만 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 90% 언저리였어요. 전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빌라를 사는 사람은 투기꾼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 안 팔리니까 전세 사기랑 투기꾼 프레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물론 전세 사기꾼들 아주 뭐 때려잡아야죠. 맞습니다. 사기꾼들 정말 나쁜 놈들인데 이게 이제 한두 개 사시는 분들 이거에서 월세를 받겠다 아니면은 정비사업으로 내가 입주권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투기꾼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합니다. 아니 집을 졌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해요? 그래서 공급량은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때 당시에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만약에 빌라 100개를 지었다면 지금은 10개밖에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도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 위주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문기사를 좀 계속 말씀드릴게요. 빌라 시장 반등 원인, 정부 정책도 영향. 보시면은 월세 선호 현상에 급등하는 임대료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죠. 왜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를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사지 않으면 월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세를 하느니 차라리 이자를 내겠다 하는 경우도 꽤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시장은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시장 같은 경우, 자,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이슈화 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빌라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빌라 소유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기꾼 프레임이 돼가지고 보증금도 막 5천만 원씩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내고 빌라 한두 개 사가지고 월세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세 나서 시세 차익 조금 보고 팔겠다는 분들, 아니면 정비사업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파트 입주권 받을 때까지 그냥 내가 아파트 살 돈은 없으니까 1, 2억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고 사셨던 분들이, 전세 끼고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또 전세 물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빌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빌라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사느냐? 지금도요, 정비구역 이슈가 없는 지역들은 거래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정말 조심해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 외곽 지역에 빌라를 하나 사셨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산 게 아니라 또 아드님 명의로 샀어요. 30대 초반에 아드님 명의로 샀는데, 저는 만약에 사게 되면, 사지 말으라고 했지만 사게 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 그거는 분명히 부모님 명의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증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부모님 명의로 해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빌라 투자를 할 땐 지역적으로 좋지가 않고 만약에 재개발 호재가 없거나 가치 상승을 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가지고 이제 갭 투자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빌라 가격이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떨어졌어. 그런데 팔리지도 않아. 팔려면은 내가 돈을 오히려 보태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은 어떠게요? 자, 청약 1주택자 들어가잖아요. 청약 가점 낮아졌죠. 그걸 하려면 이 재산 때문에 다른 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녀분하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라 투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요. 자, 정비사업 기본 요건 충족되는 지역들. 정비사업 뭐 기본 요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제 신속통합기획구역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후도가 67%에서 60%로 내려졌고 과소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들. 아직 정비구역은 지정이 안 됐지만 여기가 이슈화 될 것 같고 노후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의지가 좀 강하고 이런 지역들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 확정지. 그러니까 지금 뭐 뉴타운 같은데 이제 섹터가 굉장히 큰 지역들 많죠. 이런 지역들의 그 인접 지역들. 왜냐면은 재개발도 주거벨트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쪽에 재개발이 되면 이쪽 옆에도요. 재개발을 엄청 반대하던 분들도 이게 가시화가 되면은 찬성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재개발이 되면 그 인근 지역들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거벨트의 연속성으로 주변 지역들을 꼼꼼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좀 중요해요. 뭐 여기 네 가지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가격 차이가 최소 조금 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구축이라고 하면 5년. 5년 이상 된 것을 말하는데, 자, 신축과 구축 가격 차이가 만약에 20% 30% 난다. 이거는 그냥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만 주는 거지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은 신축이나 구축이나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축 가격과 구축 가격의 가격 차이가 20% 30% 난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 정비사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안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슈화가 되는 지역들은요. 신축이나 구축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비사업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재개발은 기본 기간이 14년 이상이에요. 한남타운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죠. 자, 2003년도에 2차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된 곳인데 지금 3구역 이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한 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만큼 물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광역적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진행하는 게 느리지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14년이 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모든 돈을 다 털어넣지 말고 일부 여윳돈을 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지금 자꾸 지분 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분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분의 개념이 중요하지만 이 지분으로 보상가, 권리가액을 산정하지 않아요. 지분이 큰 거보다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분의 사이즈보다는. 그래서 요 5가지만 좀 투자하실 때 요 5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투자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 불장으로 인해서 지금 옮겨붙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 시장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고 평면도가 전부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가 안 돼 있죠. 한 개도 안 돼 있고 전부 다 물건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위치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노력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깊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예약 잡아서 꼼꼼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장에 또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 내가 이왕이면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참여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실력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